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인간호와 기출분석에 오셨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지역과 정시는 토요일 오전 오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좀 더 직접 나오시기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목요일 오후에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가 너무 머네요, 다들. 네, 그래도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기출 분석인데, 지난 그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안에서 계속 이제 다뤘었고, 그리고 정신간호도 가장 최근에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두 과목의 기출을 생각해 보시면 분석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셨나요? 이전에 지역사회랑 또 정신간호, 네, 다들 고개를 숙이시는데 이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나왔구나 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에서 어떤 그 유형들이 더 파생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답을 좀 확인해보고 적어보는 그런 작업까지가 기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진행됐던 지역이나 정신의 기출 분석을 이미 하셨다면 나름대로 이 시험에서의 방향성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좀 익히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성인간호학은 그리고 이제 성인이 지나고 나면 여성, 아동이 같이 이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눈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 다 각각 다른 과목이지만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나름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은 굳이 이제 특성을 얘기하자면 이 앞에 지역이나 정신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역과 정신에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뭔가요? 다 걸린다 이러지 마시고 이론이 있죠.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 있고 가족 간호 이론이 있고 역학의 모형 이론이 있고 정신간호에 가도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까지 공부하시면서 그 이론들만 머릿속에 다 새겨질 수 있다면 공부 다 한 거죠, 거의. 제가 생각할 때 지역 정신에서 이론이 완전히 잡혀 있다. 뭐가 출제되든 내가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시험에서 상당히 그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이제 성인간호 파트에 딱 오면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공부를 안 해서 아직 모르겠다.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가 있냐 성인간호학 안에는 질병에 대한 논의가 시작부터 끝까지 있죠. 네, 물론 이제 선생님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직강으로 들으시든 인강으로 들으시면서 아마 이 강의에서는 그럼 기출 문제를 그냥 쫙 풀어가지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푸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 맥락이라든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강의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문제를 안 푼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근데 이제 이 성인간호학 안에는 질병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질병 중심이라고 할까요? 질병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간호에서도 질병 중심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는 정신간호에서의 질병은 어떤 식으로 제시됐죠? 네, 다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DSM-5를 중심으로 해서 진단 기준이 쫙 나열이 됐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인간호도 그럼 이런 게 있나요? 있으면 그걸 해야겠죠, 그렇죠? 없습니다. 질병이 진단이 정확하게 말하면 진단 기준이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간호학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이건 진단이 딱 이거다. 우리가 딱 비교되는 게 정신간호에서의 진단 기준을 생각해 보면 성인간호에서도 그렇게 진단 기준이 딱 정해진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들은 또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명확하게 그 진단 기준이라 함은 의학적 진단 기준을 말합니다. 선생님들 DSM-5는 정신의학적 진단 기준이잖아요. 진단 통계 편람에 의해서. 그렇게 보면
성인간호에는요, 성인간호는 질병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내용들을 보지만 실제적으로 의학적 진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걸 우리가 공부할 때 암기해야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상 문제를 보다 보면 일부 문제들은 실제로 이 의학 진단 기준을 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자, 한편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병태생리 자체가 더 우선됩니다. 무엇보다 우선되냐면 진단 기준보다 우선된다는 거예요. 앞에 정신간호에서는 DSM-5를 기억하면 왜 이 질병이 발생했는가, 왜 조현병이 발생했는가, 왜 우울증이 발생했는가, 왜 불안장애가 발생했는가, 물론 그것도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를 알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병태생리가 오히려 더 우선합니다. 어떤 증상이 발생했다 또는 특정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렇게 되기까지의 병태생리, 이른바 논리죠. 왜 병이 진행되게 됐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병태생리,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선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그래서 선생님들 성인간호학 우리가 지금 그 기본 강의 안에서 성인간호학을 끝내고 이제 여성간호학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끝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하죠. 끝내지 않은 것 같으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하지만 전체를 한번 훑어봤잖아요. 근데 성인간호학을 훑어볼 때, 성인간호학 전체를 볼 때 항상 이랬죠. 이 질병을 아십니까? 이거잖아요. 이 질병에 대해서 안다, 이 질병에 대해서 모른다의 기준은 뭐죠? 질병의 명칭도 알아야 할 것이고, 질병의 명칭을 안다는 것은 얘가 적어도 어떤 속성, 즉 원인에서부터 이 질병의 발생, 특별히 증상이나 양상을 발생시키기까지 이러이러한 로직이 있다, 논리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인간호학을, 자, 선생님들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 다닐 때 모든 질병들을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공부하셨습니까? 아니면 외우셨습니까? 네, 다들 이렇게 답을 꺼리시는데 외운 경우가 많죠. 저는 그 외우지도 않아가지고 항상 성인간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성인 교수님한테 불려가고 막. 네, 실습 그 지도가 아니라, 제가 실습 지도가 아니라 실습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공부하기 싫으니까 성인이 실습을 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겁도 없죠. 한 3일을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부르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갔더니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왜 공부를 하기 싫은 거니?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했어요. 다 외워야 돼서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요는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식들이 그러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 질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증상이라든가 임상적인 그런 상태들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죠? 그것을 해결하는 치료 내지는 간호의 중재에 해당되는 내용들까지 펼쳐갈 수가 있죠. 성인간호학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치료나 간호 파트에 있어서 제가 써드리죠. 대증적인 접근, 완화요법,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쓰여요. 치료가 완벽하게 그 질병을 없앨 수 있다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대증적인 접근을 하고 완화적인 치료를 한다, 지지적인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미리 써버렸는데, 세 번째 병태생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성인 파트에 있어서의 특성이 뭐냐면 치료, 중재에 대한 이해. 이제 문제를 선생님들이 이미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다면 더 이해가 되실 것이고, 안 풀어보셨고 이제 저랑 같이 오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치료 중재에 대한 이해가 성인간호 파트, 적어도 임용고시에 있어서 성인간호 파트의 시험 문제 출제는 여기에 거의 집중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얘네 둘이 거의 우위를 가리기가 애매할 정도로 집중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치료 중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접근되어지는, 자, 지역사회간호와 정신간호의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대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 대상에 대한 중재가 있다고 할 때 이 중재를 어떻게 나누죠? 약물과 비약물. 결국 다섯 번째 파트는 약물,
비약물 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 이거 지금 시작하면서 문제를 안 풀고 뭔가 개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성인간호부터 여성간호, 아동간호까지. 자, 엄밀히 말하면 여성간호에는 약간의 이론들이 있어요. 아동간호에는 역시 또 정신간호랑 겹쳐지는 이론이 있고, 오늘 성인간호의 기출 분석이지만 제가 이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다 똑같아서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이론이 없고 질병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병태생리가 우선되고, 그래서 병태생리에 근거한 치료적인 중재라든가 실제 구체적으로 약물이나 비약물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방식을 가지고 실제 이제 각 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성인간호학의 목차를 기억하실 수 있어요? 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고 자꾸 뭐 이렇게 도전을 시키죠. 자, 목차를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총론이라고 하는, 성인간호학 책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있든 성인간호학은 최근에 나오는 최근 5년간의 성인간호학 교재는 대부분 다 성인간호 1 또는 2, 총론 또는 강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2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근데 그 5권이 책이 좀 사이즈가 작은 걸로, 요즘은 사이즈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2권인데 예전에는 이 절반 내지는 3분의 2 사이즈로 5권짜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근데 이 2권의 책의 목차, 첫 번째는 다시 또 총론이고 개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인간호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지역사회나 지역사회간호나 정신간호나 성인간호나 다 처음은요 항상 개관을 하고 인트로덕션에서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성인이 뭐냐라고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인, 노년기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른바 생애 주기라는 언급하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풀어가죠. 근데 이걸 푼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2가지 관점,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논의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또 사회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뭔 다 배제합니까? 얘는 다 배제하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둔다는 게 성인간호학의 초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관점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논제가 되죠. 자, 그 다음 2번째, 총론을 대부분 얘기하고 나면 2번째 파트는 거의 모든 책이 병태생리예요. 앞에서 제가 병태생리가 우선된다, 병태생리가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병태생리에 있어서도 엄밀하게는 병태생리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인간호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 병태생리가 있다. 그렇죠? 그 질병이 발생하는, 선생님들이 성인간호와 같이 공부하셨으면 이게 소화기계 가든 호흡기계 가든 순환기계 가든 근골격계 가든 비뇨기계 가든 감각계 가든 다 대부분 질병에 대한 시작에서 뭔가 염증이 생겼다, 감염이 생겼다, 그렇죠? 그 감염이 되어지는 과정, 뭐 폐렴이라든가 폐결핵이라든가 폐농양, 뭐 농흉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질환들을 확장해 가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질환으로 확대돼가는 그런 나열이 병태생리의 사실 내용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전반부에서 병태생리의 총론에서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던 내용이 뭘까요? 네, 손상, 염증,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대답해 주신 분들은 시험 잘 보실 거예요. 네, 면역, 또 뭐가 있죠? 과민 반응, 또 쇼크, 맞죠? 네, 이런 것에서 이제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종양, 그렇죠? 암, 종양이 암이죠. 이런 이 내용들로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자, 이게 어느 파트에 들어가서 붙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 다 이게 이 성인간호의 전반적인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여기 이제 제가 빼먹었네요. 손상, 염증, 면역, 과민 반응 나가다가 뭐가 있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불균형, 그리고 산염기 불균형. 그렇죠?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보면 제가 그 기출 문제의 그 단원을 나눌 때도 전반부는 어떻게 써놓냐면 병태생리, 면역, 수분전해제, 쇼크 종양, 아예 이 파트 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간호의 특정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걸 다 보고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부터는 뭘까요? 뭐가 있죠? 자, 성인간호학 보통 1권에 소화기계 또는 위장관계, 그리고 호흡기. 호흡기계도 보통 두 개로 나뉘죠. 상부 호흡기냐 하부 호흡기냐로 나뉩니다. 그 다음 5번째 순환기계. 6번째 혈관계가 있고 7번째 혈액계. 여기까지가 보통 1권이에요. 그죠? 그 다음 8번째 뭐가 있을까요? 근골격계. 그리고 9번째 신경계. 10번째 내분비. 네, 내분비계. 11번째 신장 요로. 그리고 남성 생식기, 유방의 건강 문제, 14 감각, 피부, 화상.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에 15번에 가서 응급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교과서에서는 요걸 빼가지고 또 다시 앞에다 집어넣어서 이쪽에다가 응급을 집어넣습니다. 제 성인간호와 같이 저랑 공부하셨으면 이제까지 이런 틀에 대해서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나름대로 쫙 이제 프레임이 목차가 잡히실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사실 기출 분석을 하려면 이게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에서 실제 출제된 게 뭐냐를 하나하나 이제 검증해 가는 과정이 기출 분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 이런 그 전체적인 목차가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막 그냥 문제를 보시면 이게 어디서 출제되는 건지, 이 문제는 내가 뭘 중심으로 초점으로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혼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 임용에 전문적으로 나는 임용 공부를 참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전문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안 들으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강의를 꽤 오래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선생님들이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체를 모르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왔대, 저 문제가 나왔대. 근데 막상 그렇게 보고 나서 기출 문제를 가볍게 보고 나서 시험장에 딱 가면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서는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분석을 할 때 선생님들 모든 문제가 기출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하면, 아니 기출에서 어디 나왔냐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다시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됐구나, 그 안에서 여기까지 확장이 됐구나, 그런 것을 보시면서 분석을 잘못했구나 하는 경우들이 차후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지금 우리 아직까지 4월입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기출 강의를 6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두 주 간격으로 기출 강의를 계속 다른 기본 강의와 별개의 요일에 진행을 했었는데, 성인간호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5월 달에 했더라고요. 5월 거의 말에 진행을 했던 걸 보고 올해는 상당히 지금 템포가 한 달 정도씩 빠르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급체할 수 있는, 그렇죠? 공부하는 게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속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속도로 진행이 되든 공부하는 방식이나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올해 처음 공부 시작하셔서 지금 가고 계신다면 나는 많이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기출 문제를 차근차근 좀 풀어가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기출 문제 하나를 제대로 풀면 그러면 거기서 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10문제 이상의 효과가 나고,
그걸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파생된 파트들을 잘 보시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지역이나 정신도 기출 분석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겠지만 성인간호도 그런 맥락에서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는 거기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다 안 풀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기출 문제 다 못 풀어봤으니까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까? 제가 당황을 한 거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당황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은 다 풀고 안 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뭘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방향을 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나눠드린 자료가 두 개인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주로 풀어갈 문제들이고 기출분석 특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풀어갈 문제들이고, 또 하나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2018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기출분석 기출 문제집이 나와 있었는데 그 기출 문제집의 해답에 해당되는 것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풀게 되는 문제도 거기서 그 번호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선생님들 번호가 일부 좀 빠지는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더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파트는 성인 아동간호학의 첫 번째 파트는 단원이 병태생리와 면역, 수분 전해질, 쇼크, 종양 이제 이런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냉은 각종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냉의 국소적인 효과와 그 효과의 적용 예를 세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냉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쭉 나열했던 이 성인간호학의 전체 골격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행위 방법, 수단 또는 중재라고 하죠. 대상이 어떤 질병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약물요법도 아닌 비약물요법으로서 특별히 간호중재로서 냉을 적용한다. 냉과 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중재 방법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냉의 국소적인 효과나 그 효과의 적용 예를 써라. 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답을 써라. 이 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선생님들 냉을 적용하는 이유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서 하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통증 감소시키고 부종을 감소시키고 또는 부종을 예방하고 기본적으로 통증과 부종을 예방하면서 거기 있는 효과가 또 뭐냐면 혈관의 수축, 그렇죠? 혈관을 수축시킨다. 사지혈관을 수축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효과이면서 실질적인 적용이 되겠죠. 자, 통증 감소, 강직의 완화, 부종의 감소라든가 예방, 진통의 효과, 이거 다 결국은 아주 쉬운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인간호학은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질병 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신체의 개방성 상처가 생기면 상처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는 상처의 크기, 범위, 깊이 등에 따라 다르다. 보건교사가 사정해야 할 상처의 치유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보시면 이 신체에 상처가 나타난다라는 게 앞에서 말했던 병태생리의 총론적 관점에서 뭐죠?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세포 손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 손상이 일어났을 때 자, 세포 손상의 양상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가? 자, 치유 과정을 순차적으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이 발생했다. 그렇죠? 손상이 그냥 아주 가벼운 손상이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세포가 손상된 상태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이 다시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지고 돌아오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염증이 발생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증식되게 됩니다. 증식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상처의 과정에 있어서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과 이제 출혈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한 것 이후에 증식기를 거쳐서 그 다음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숙기 내지는 재형성기. 자,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가를 성인간호학의 가장 그 첫 파트를 보게 되면 상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선생님들 보시면 그 2001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2001년에 출제될 때 사실 이게 이 1차적인 융합이냐 2차적인 융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기와 그리고 증식기, 이른바 증식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섬유질이 생성되고 유가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단계죠. 그러다가 성숙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은 조직이 만들어지는, 반은 조직이 생성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바로 다음 4번 문제 바로 옆에 보세요. 자, 지금 2번에 아래쪽에 사정해야 될 요소라든가 합병증은 잠깐 두시고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2015년에 출제되는데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피부의 상처 치유 과정을 지도하기, 거기 상처 치유 과정에다가 밑줄 치시고 지도하기 위해서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다음 내용에서 가로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럼 선생님들 2001년 문제를 봐서는 이 상처 치유의 과정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2015년에 보면 그것이 구체화돼서 문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성인간호의 이론이 없고 질병 중심이고 병태 생리가 우선이다.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이른바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든 성인간호에서 그것이 단계에 의해서 진행되어 간다. 초기 단계부터 어떤 활성화를 지나서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단계까지 진행된다. 그럼 그것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성인하면서 자꾸 지금 본 강의에서 여성 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 간호의 단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임신, 분만, 산욕기의 단계가 있잖아요. 임신도 1기, 2기, 3기의 단계가 있고 분만도 단계가 있고 산욕기도 또 단계가 있어요. 결국 그런 단계들에 있어서 어떤 흐름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아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럼 성인간호도 마찬가지죠. 상처 치유 과정이 명확하게 단계가 주어져 있다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이고, 자, 4번 문제 거기 옆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교수학습 지도안이라고 되어 있죠. 자, 피부의 기능이고 상처 치유 과정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도입에 보면 자, 선생님들 보건교사가 돼서 보건교육 계획서, 또 교수학습 지도안을 짜면 이렇게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전시 학습 확인의 피부의 구조, 동기 유발에 있어서 상처 치유 과정에 관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래서 전개에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손상으로 피부가 벗겨져. 거기 손상에다가 밑줄 치시고, 결국 손상이 우리가 세포 손상을 생각하는데 그 세포 손상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방어 체계가 깨지는 상태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는 상처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지혈 단계. 아까 염증이라고 했지 않는가? 세포가 손상되면 기본적으로 출혈이 일어나고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 지혈되어지는 상태, 그 다음 염증 반응, 기억에 들어가는 게 염증 단계죠. 염증 단계. 자, 1번 지혈 단계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손상된 혈관을 막아주고 안정된 혈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혈소판이 작용한다. 두 번째, 염증 단계인데 불필요한 조직과 미생물을 파괴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상처 부위에서 분비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증식 단계. 섬유 증식기, 아까 제가 섬유질이 생성되고 유가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섬유 증식기가 상처가 유가조직으로 채워지고 수축되어 상표화에 의해서 상처 표면을 재형성한다. 그래서 사실 3번의 마지막 부분에 이미 재형성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니은의 답이 뭐냐면 성숙 단계고 그게 재형성기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재조직화되고 흉터가 재건돼서 상처가 치유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상처 치유 단계 과정이 있었던 것을 잘 살펴보면 앞에 2번 문제, 우리 지금 앞에서 봤던 2번 문제가 오히려 더 이해가 되죠. 아, 이런 문제가 기반에 그 안에 깔고 있었던 내용들은 이거였구나. 그럼 2번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잠깐 2번으로 돌아오면 자, 상처 치유 과정에서 사정해야 할 요소 3가지 뭐가 있을까요? 상처 치유 과정은 결국
이게 지혈 단계와 염증 단계와 증식 단계를 거쳐 갈 텐데 이게 치유 과정의 어떤 단계인지를 확인하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봐야겠죠. 부종이 있는가, 종창이 있는가, 색깔이 어떠한가, 통증이 있는가, 온감이 느껴지는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될 수 있는 간호 사정의, 건강 사정의 내용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상처 치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세 가지는 뭐냐? 지금 상처 치유 과정에서 그게 개방성 상처이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으로 감염과 출혈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조직이 증식 단계, 이제 섬유 증식기를 얘기했었는데 유가 조직이 너무 과다 형성된다거나 켈로이드화 된다고 하죠. 켈로이드가 형성되어지는 것도 상처 치유 과정 안에서의 합병증으로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4번 문제 자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이런 거예요. 앞에 제가 지역사회를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다시 나올까요? 그러면 좋겠죠. 우리 항상 기대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요 문제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조금만 바꿔서 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공부를 안 하죠. 그냥 시험에 뭐 출제되는지 알고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형태 내지는 문제가 출제된 히스토리가 예를 들면 상처 치유 과정이다. 이 상처 치유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단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이 시간은 좀 지났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 내에서 교육 과정의 내용화해서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그럼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럼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 내가 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확인해 갈까, 어떻게 변형되는지 다 생각해 볼까. 그건 선생님들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다양한 문제를 내드릴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고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전 게 구체적일 수도 있고 현재 출제되는 것들이 더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단계가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단계가 몇 단계부터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뭘 가지고 확인해 내는가. 결국은 비교의 포인트고, 비교 대조, 그렇죠? 비교 대조를 통해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단계의 명칭을 물어보죠. 명칭. 자, 선생님들 거꾸로 이런 문제가 가능해요.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할 것 없이 다 똑같은데, 자, 특정 단계의 명칭을 써놓고 예를 들면 지혈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죠? 또는 염증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라. 마지막에 성숙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어디에 좌우되죠? 내가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좌우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변화 단계 이론을 얘기할 때 변화 단계의 명칭이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유지 단계, 실행 단계가 있으면, 실행 단계, 유지 단계가 있으면 각각의 단계의 명칭을 써놓고 이것을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영역이 좀 다르고 물어보는 게 달라서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계속 이어서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선생님들이 이 성인간호의 문제풀이에 있어서 절대 문제 자체에 압도당하시지 말고 문제에서 나오는 그 내용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디테일의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디테일한 것에 너무 빠져버리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건일지에 기록된 김군의 사례이다. 10월 14일 상황에서 보건교사가 간호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이 6번 문제 같은 형태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케이스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성인간호학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대상이 되는 그 케이스는 어떤 질환인가, 진단이 뭔가, 증상이 뭔가, 그렇죠?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계속 읽어보면 학교 보건 일지에 보니까 번호, 날짜, 학년, 반, 그리고 성명, 증상 및 조치 사항에 가서 보니까 증상에 보니까 발열, 두통, 안면통, 압통,
누런 콧물, 부비동염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잘 복용하도록 지도하고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교육한다. 그럼 얘의 진단은 뭔가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진단이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부비동염. 성인 간호의 상기도 파트에서 부비동염을 실제로 출제한 건 거의 이게 처음이죠. 예. 왜냐하면 출제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다른 파트에서 건강 사정에서 부비동에 대한 건강 사정을 문제로 내긴 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근데 부비동염 자체를 가지고 문제는 잘 안 내요. 자, 근데 여기에 의해서 선생님들 이게 지금 케이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서 여기에 대한 약은 뭘 줄 건지, 비약물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부비동염에 대한 약물 치료, 무슨 약을 특별히 주는 약이 정해져 있습니까? 항생제 주겠죠. 네, 우리가 항생제 처방까지 뭐 1세대냐 2세대냐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약을 줄 거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바로 밑에 보시면 약이 떨어져 같은 병명으로 치료 중인 동생의 약을, 우리는 이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집안은 둘 다 지금 부비동염에 걸렸다. 그죠? 근데 부비동염에 걸렸는데 동생의 약을 4일간 복용했다라고 한다. 목이 막히는 것 같고 숨을 쉬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고 팔과 가슴 상부에 두드러기가 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이면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의 진단명도 역시 뭡니까? 현재는 부비동염이에요. 그죠? 부비동염에서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동생이 먹는 약도 항생제 아닐까요? 다른 약을 먹을까요? 동생은 왠지 당뇨병 약을 먹을 것 같고 혈압약을 먹을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문제 못 풀죠. 항생제를 먹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부작용이 생겼다. 그렇죠? 근데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 그러면 자, 바로 밑에 보니까 119 구급대에 연락을 했고 요양호자 관리 기록부에서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현재 나타난 상태는 이 약이 뭔지 모르지만 페니실린 계통의 약물이 있었을 것이고 페니실린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객관식 문제로 그냥 그 다음 그 지문을 보면 3페이지에 가면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는 거냐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런 세팅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해 두시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잘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자, 기역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타민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한다. 이건 이 질환, 이 환자의 상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죠? 지식적으로 약물이나 또는 특정 물질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발생하는지를 약리나 병리를 설명하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까? 맞죠? 히스타민에 의해서 두드러기 발생해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보면, 자, 니은에 보면 유발 물질에 처음으로 노출될 때 인체가 나타내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자, 여기까지 딱 보면 이게 지금 앞에 문제에 대한 건가 아니면 성인간호학의 전반부에 나오는 과민 반응에 대한 것인가 좀 헷갈리죠. 독립적으로 이걸 풀어도 되겠네. 자, 유발 물질에 처음으로 노출된 인체가 나타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처음으로 노출된 인체가 나타내는 건 맞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뭐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 접촉에 의해서 다시 접촉되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다. 정상적인 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아니라 과민 반응에서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 디귿, 기도가 폐쇄될 수 있으므로 천명음과 쉰 목소리를 사정한다.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 아나필락시스 샥에 해당되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때 디귿도 맞는 지문이 돼요. 마지막 니을, 에피네프린 투여는 항히스타민제가 투여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자, 선생님들 거기 디귿에 기도 폐쇄가 일어나고 이른바 쇼크 증상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약이나 비약물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약물을 써야 될까요?
쇼크를 감소시키는 대증적인 중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필락틱 샥에 쓸 수 있는 약물이 뭐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 에피네프린이 어떤 약물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천식 발작을 완화하는 것이고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증상들의 쇼크에 있어서 쇼크이 발생했을 때의 보조적인 치료로서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냥 지문 안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 이 앞에 문제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발생한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정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중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아나필락틱 샥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천식에서 알러지성 반응, 알러지성 천식이 발생한 알러지성 천식, 알레르기성 천식이 발생할 때와 기본적인 알러지 반응들이 다 동일한데 비만 세포의 과립이 감소하게 되고 히스타민과 뉴코트리엔이 분비되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러지 반응의 시작입니다. 과민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에서 리을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결국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중재를 하는 것,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재를 해야 되는지를 6번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환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질환에 따른 중재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균형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성인간호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들어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물, 비약물을 묻는 문제보다 항상 한 단계를 더 가요. 이게 꼬운 거죠. 이렇게 썼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약물을 썼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선생님들 기출 분석을 해보면 특정 질환, 우리가 질환을 DX라고 하죠. 다이아그노시스 질환에 따라서 TX 트리트먼트인데 중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다른 중재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단계. 그리고 이렇게 중재하면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이 질환 진단 하나를 두고 얘에 대한 치료를 물으면 너무 이게 단순하니까 자꾸 그 다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들도 이제 아주 괴로운 거죠. 얼마나 괴로우면 이 문제가 너무 단순하다, 이게 변별력이 없다, 여기까지만 내버리면 그냥 너무 쉬워버리니까. 근데 여기까지 딱 보시면 부비동염에서 항생제 투여하는 건 기본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게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게 제가 성인간호학 기출을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할 게 없다라는 것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제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인 접근을 하는 것까지 다 여기까지는 별 얘기가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한번 찬찬히 이후에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해 드리냐면 공부를 할 때 포커스를 처음에는 여기까지를 몰라요. 그죠? 아니 질환이 정해져서 선생님들 무슨 질환이 딱 나오면 그 질환에 어떤 약물 쓰는지 머릿속에 쫙 정리되세요? 아까 목차 정리가 안 되는데 그죠? 어떻게 더 들어가겠어요. 근데 목차가 정리되고 질환이 정리되고 그럼 질환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쓰는지 어떻게 중재하는지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딱 갔는데 문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물 썼더니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럼 부작용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영리하게 할 필요가 있죠. 뭘 가지고 문제를 자꾸 만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성인간호는 무작정 많은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에 압도당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성인간호학 강의하면서 강론서를 선생님들 열심히 보십시오 하니까 강론에 뭐에 압도당하죠? 양에 압도당하잖아요. 열심히 공부가 되십니까? 네, 오늘은 다들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공부해야 될 절대적인 양이 적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절대적인 양이 많든 적든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양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죠? 그 양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그 양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파트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파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기출 분석을 해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이제 각 영역들마다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7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7번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교수학습 지도안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최근에 거의 뭐 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자,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기억에 들어가는 게 뭔지, 니은에 들어가는 게 뭔지 답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요? 엘리자 검사, 일라이자 검사, 그렇죠?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 솔번트 에세이라고 하는데 이 엘리자 검사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밑에 니은에 가서 보면 면역세포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CD4 플러스, CD4 플러스, 이건 다른 말로 보조 T셀이죠. 보조 T셀. 보조 T셀의 CD4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그거 답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면 절대로 우리는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이 문제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에이즈죠, 에이즈. 에이즈를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에이즈 하면 이게 성인 간호 문제인지 여성 간호 문제인지 아동 간호 문제인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각자 공부한 영역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얘는 성전파성 질환이면서, 그렇죠? 면역 결핍과 관련된 성인 간호의 병태 생리 파트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주된 쟁점이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자, 선생님들 이제 저랑 호흡이 좀 맞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에이즈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무슨 문제를 낼까요? 얘의 병리를 낼까요? 아니면 약물을 낼까요? 아니면 비약물을 낼까요? 뭘 낼까요? 네, 다가 답이에요. 다. 네,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인간호학 문제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질환 자체에 대해서 병리적인 논의를 내는 것이나 또는 약물 치료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이나 비약물 치료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이나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간호사정이거든요. 뒤에서 우리가 문제에 있겠지만 간호사정 파트에 가면 진단이라든가 검사 이 파트를 4라고 붙이죠. 뭐 1, 2, 3, 4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시험에 다 출제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보면 에이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걸 출제했나, 이걸 출제했나, 이걸 출제했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 시험에 지금 이 문제 7번 자체를 놓고 보면 뭐가 출제된 거죠? 에이즈의 병리도 나온 거고 에이즈의 검사 방법도 낸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전시 학습 확인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주의 깊게 봐요. 거기에 전시 학습 확인의 면역의 개념과 면역계의 구성 세포 및 조직을 이렇게 전시에 학습했다고 하면 다음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또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총론적인 관점에서 문제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는 일단 문제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의 개요나 선별검사, 경과와 증상 및 진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로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에이즈의 개요, 자, 에이즈의 원인은 HIV다. HIV 전파는 그 다음 보면 성적 접촉, 혈액, 체액 및 분만, 수유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물어보겠죠. 네, 선생님들 8번에 가면 당장 나와요. 조금 이따 보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HIV 감염과 에이즈의 경과와 증상에 가서 보면 이게 이제 초기 단계냐 무증상이냐 증상 발현 단계냐 이렇게 나아가는데 역시 이것도 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급성 HIV에 감염된 상태가 있고 첫 번째 단계는, 자, 첫 번째 단계는 급성으로 HIV에 급성 감염된 상태, 이건 노출 초기예요. 노출 초기.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만성 감염 상태. 만성 감염 상태. 아니, 모든 질환이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급성 상태에서 만성으로 가게 되면, 자, 만성은 숙주 자체가 면역학적인 매개가 이루어지는 상태. 얘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만성 감염이 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초기 단계를 지나서 무증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증상 단계가 이른바 만성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되죠? 면역 체계가
파괴되는 상태. 이걸 이제 기회 감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 감염기. 단계가 크게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에 보면 증상 발현 단계,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각종 기회 감염, 기회 감염에다 밑줄 치시고 악성 종양,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앞에서 상처 치유 단계도 단계가 있지만 여기도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단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그 에이즈의 감염이나 경과와 증상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선별검사라든가 진단 기준에 대한 것만 묻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들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경과와 증상에 대한 것을 독립적으로 물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다음에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서 정말 이번에 출제된 문제에 내가 이거 답 못 썼어, 일라이자 검사 못 썼고 CD4 못 썼으니까 그것만 다시 외우고 넘어가는 건 정말 바보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요.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틀린 문제의 답만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럼 기출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분석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한 문제를 가지고 막 파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뒤쪽으로 가면 이게 벌써 지금 5, 6월, 7, 8월 이렇게 7, 8월, 9, 10월 넘어가면 기출 문제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마음이 바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안 하지만 시간은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 기출 문제를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스스로 막 자괴감을 느끼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자, 근데 지금은 한 문제라도 그렇게 잘 보시고 선생님들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실력이 돼서 나중에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근데 이제 반드시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해봤는데 한 문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막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렇죠 선생님 진도가 안 나가죠 하고 더 얘기를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아무리 뭐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번 봤다고 한들 내가 그 파트의 내용을 모르는데 시험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이라도 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풀어보고 거기에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문제를 만나면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어떤 특정 중요 파트에서 문제가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이타, 우리 전혀 예상 못했던 출제는요 모든 사람이 예상을 못해요. 그런 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 골격 안에서 문제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기출문제가 그 기준이 돼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 일라이자 검사는 항체나 항원의 효소를 표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해서 반응의 강도나 그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 검사 방법까지 다 뭐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러긴 좀 쉽지 않은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검사 방법이 선별 검사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다거나 한 가지로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진을 한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라이자 검사는 일종의 선별 검사고요. 확진은 뭐냐면 웨스턴 블락이라고 해서 웨스턴 블락법에 의해서 확진을 합니다. 이건 이제 특정 단백질을 확인하는 거죠. 세포 내의 발현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래서 일라이자 검사에 의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웨스턴 블락법으로 확진하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에이즈의 진단 기준이 아래쪽에 면역세포 CD4에 보조 T셀의 수가 200개 마이크로리터 미만인 경우 그 기회 감염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진단 기준 안에 들어가는데 진단 기준 자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잠깐 휴식하시고 나서 8번과 9번을 풀어가면서 조금 더 에이즈 자체에서 어떤 문제를 더 출제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시겠습니다.